지금 이제 6시 반부터 창립 총회를 하고요. 그 전에는 이제 식전 행사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그 회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5시 반에 도저히 못 온다 그래서 진짜 행사는 하기가 6시 반부터 하는 걸 하고 지금부터는 우리 원로 선생님 좌장 두 분으로부터 이제 특강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들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창립총회는 우리 6시 반부터 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식전 행사로 우리가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모임의 이제 좌장이신 정필수 박사님 그리고 신원수 부회장이며 두 분께서 어, 강의 준비를 정말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정필수 박사님으로부터 특강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들이 인류에게 큰 재앙이었던 그 팬데믹을 아주 슬기롭게 우리는 극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기회에 위기가 오지 않으면 또 기회를 창출하기도 어려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예상치 않았던 위기를 멋진 또 슬기로 또 넘겼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우리의 흔적이죠. 우리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고 그 흔적을 쭉 모아서 바다 저자와 대화라는 멋진 그런 창구를 만들었고 그 창구를 통해서 우리는 바다를 가까이 하고 바다를 내 것으로 하고 바다를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터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동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조금 부족해요. 뭐가 부족할까요? 전반적으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국민들 표정을 많이 이렇게 보고 그 첫 인상을 많이 봤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뛰어나고 그런 것은 있는데 여유가 조금 부족하죠. 웃음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참 긴장하고 진지하고 그러면서는 참 바람직한데 웃음이 없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여유가 있고 그러려면은 그것이 우리 표정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죠. 그게 아마 웃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 오션 소사이어티에 비춰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바다가 있고 바다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 그러한 여유와 만족스러운 웃음을 찾을 수 있겠다. 이 방향이 되겠습니까? 좀 꿈이 너무 크기는 하지만 그렇게 서두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스를 지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다른 위성에 가서 보면은 다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그런 별로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7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땅 속에서 땅 위주로 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수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시각을 땅에서 볼 때는 지구죠. 그러나 물에서 무트를 볼 때는 수구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나가려면은 우리 오션 소사이어티가 큰 역할을 하고 길잡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국경이 없어진 지 오래됐죠. 지금 국경을 따진다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따지는 것은 몇 군데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서만 국경을 따지지 다른 데서는 국경이라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물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지구촌 한마당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생산과 소비에 세계 각국의 한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공급망 사슬이라는 말을, 공급망이라는 말, 그 체인,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만큼 우리는 물류 속에 빠져들고 있고 물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바다를 통해서 모든 물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현실인데, 오늘날 얼마나 물류가 많이 발달해 있는지 여러분 실감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해외의 서플라이망을 통해서 많이 물건 구매를 하시죠. 또 오늘 저녁에 가서 주문해 놓으면 내일 새벽에 또 문 앞에 와 있죠. 그게 바로 물류인데, 그 물류에 너무 흠뻑 빠져 들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로 떼어서 이것이 물류구나라고 느끼지 않을 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피부에 가까이 와 있고, 어쩌면 좀 줘요? 아, 스푼 좀 줘요. 스푼. 살고 있는 내 필요한 당신 TV 들어도 공과 되는데 이어폰 들을게. 이어폰 들을게. 나 지금 텔레비 안 봐. 걱정하지 괜찮아. 당신 나한테 혹시 저 예, 이분 밤에 그래서 못 자겠다 나한테 이랬어? 밑에가 나라는 불편해서 이런 못 자겠다고?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의 한 핵심 국가가 되어 있어요. 한국인의 그만큼 박사. 우리가 국제 그냥 물류를 끝날 거예요. 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한 축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나아가야 할 길은 바다를 통해서, 바다를 잘 잘 경영해서 왔다.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바다를 통한 앞으로 행정, 우리의 나아갈 길은 통합, 인테그레이션, 그리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경이 없으니까, 국경이 없는 만큼 이웃과 협력을 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체제보다도 더 폭이 넓고 많은 조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바다에 접해 있다고 생각을 해왔던 게 사실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보니까 우리는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고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가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바다, 해역은 44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지 면적보다 4.4배가 더 크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작은 10만 킬로미터만 우리 땅으로 생각하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바다 44만 제곱킬로미터를 우리 영역, 우리의 국토, 우리의 해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걸 크게 바꿔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바다를 먹고 살고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해양 국가입니까? 금년 4월 달에 KMI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해양 국가다? 아니다. OX7라고 그랬더니 해양 국가다 81%, 해양 국가 아니다 19%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해양 국가라는데 좀 자신이 좀 없는 그런 답변이죠. 그런데 이게 여론조사 갖고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우리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답이 그 역사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역사라는 것이 있는 사실만 정리하지만 그 각각의 사실들은 나름대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연결해서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과거를 훑어보려고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메시지 속에서 미래를 찾기 위해서 역사를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로 역사를 읽어보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해양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의 미적지근한 답변보다 더 확실한 답이 역사 공부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역사의 대부분이 우리가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았다. 우리는 그것을 그런 대로 잘 지켜왔다. 그래서 2000년을 이어왔다. 이렇게 역사에 큰 맥락이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를 보니까 꼭 그것만도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영토를 수호하고 흥망성쇠의 열쇠를 잡았을 때는 다 바다를 이용하고 바다를 잘 활용했을 때 그렇게 됐다. 그런데 바다를 멀리하고 그랬을 때는 북쇠가 일어났지만 그래도 그런 나라라도 지켜주었던 것이 바다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양국가다라고 결론을 쉽게 낼 수 있겠는데, 맨 먼저 우리나라를 통일한 것이 신라죠. 통일신라. 통일의 과업을 완성한 게 누굽니까? 김춘추 무열왕이 시작한 통일 과업을 그 아들 문무왕이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삼국 통일을 하고 당나라 군을 몰아내고 완벽한 통일을 했는데, 그러면 문무왕은 어떻게 삼국 통일의 힘을, 기운을 얻었을까요? 바다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삼국시대의 역사를 쭉 보면은 경기만 해역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삼국의 우열이 가려졌습니다. 고구려 장수왕 때 백제를 밀고 내려와서 경기만 지역을 장악을 했는데 백제가 그때 쇠퇴하기 시작해서 부여, 공주로 천도를 했죠. 그 후에 다시 이제 또 올라가니까 이 고구려가 쇠퇴를 할 때 고구려의 힘이 좀 빠지고 북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남쪽을 허스르게 했을 때 백제가 다시 올라갔었는데 그게 얼마 못 갔고 다시 신라가 내내 동쪽 바다만 지키고 있다가 서쪽 바다에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쪽 바다를 통해서 당나라와 교섭을 할 수가 있었고 그 힘을 이어서 받아가지고 삼국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이루고 보니까 문무왕이 생각할 때 내가 삼국 통일을 이루고 할 수 있던 힘이 어디서 왔느냐? 바다에서 왔다. 그래서 21년 재임하고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어떻게 했냐? 죽으면 나를 바다에 묻어달라. 그러면 내가 바다를 내가 지켜주마. 무엇이 되어서? 용이 되어서 내가 바다를 지켜주마. 그러니까 내가 바다를 지키는 한 신라는 영원하다. 그래 진짜 경주 앞바다에 묻었어요. 경주 앞바다에 지금도 가면 대왕암이 있죠. 그게 문무왕 왕릉이라고 추정을 하죠. 아직 제대로 발굴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감춰져 있는 유해함이나 유해물이 있을 걸로 추정만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신라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본받을 훌륭한 문무왕. 조선의 제일 훌륭한 임금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시죠. 그건 이론이 없으시죠. 저는 신라를 통해서 제일 훌륭하신 임금이 문무왕이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양 국가의 기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무왕 이후에는 보풍왕 시절에 직제를 개편하면서 선부를 만들었습니다. 배선자 선부. 그게 오늘날 해양수산부예요. 생각해 보세요. 1100년에 1100년이 아닙니다. 670년에
이미 해양수산부를 만든 게 신라입니다. 그만큼 바다가 중요했고 우리는 그 바다를 통해서 문물 교환을 이루었었죠. 그 정책을 꽃피운 게 장보고 대사입니다. 장보고 대사는 바다를 그냥 지키는 대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생업을 만들어 가자. 무역도 하고 무역하다 보니까 선박에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싣고 왔다가 나갈 때 빈 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뭔가 싣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국내에 뭔가 만들어라. 그래서 강진에 도요지를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도요 제품을 해외 수출 반출했고 그랬는데 그만큼 국내에 없던 새로운 산업을 창출했던 거예요. 그 당시로서 보면 아주 혁신적인 그러한 산업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이끌었던 것이 장보고 대사인데 장보고 대사가 비명에 가고 나서 바로 그 실력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 실력이 그대로 이어진 게 왕건입니다. 60년 차이가 있는데 왕건이 이어받아서 세운 게 고려지 않습니까? 고려. 제가 왜 우리가 해양국가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느냐면은 우리 국호가 코리아예요, 코리아. 그건 우리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의 호칭입니다. 고려. 그렇죠. 고려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무역을 하고 또 고려 많은 수출품을 생산을 해서 내다 팔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중세에 세계 최대의 무역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의 그 중심 항만은 오늘날 뉴욕 항처럼 그렇게 번잡한 항만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양 국가로서 세계의 이름을 날렸고 그 이름을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답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양 국가였던 게. 그래서 이 중세의 고려가 세계 무역 발전을 주도했는데 그 당시에 송나라가 한 250년, 북송, 남송 한 300년 가는데 그 송나라는 굉장히 문약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무역이나 해양 국방 방위를 고려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그 당시에 우리 서양이 없을 때니까 동양이 세계인데 그 당시에 무역을 주도하고 그것의 중심국가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기원을 했을까? 고려가 그만큼 해양력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력. 그 당시 해양력이란 건 조선 능력이겠죠. 고려 시대에 배를 만드는 것은 세 가지 종류의 배를 만들었는데 보통 일반선, 그다음에 조운선, 전투선을 만들었는데 이 세 부분 다 아주 뛰어난 한국식 조선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의 조선 기술이 오늘날 다시 꽃을 피워서 우리가 세계 제1위의 조선 국가로 올라설 수 있었는데 그 시초가 고려 시대에 이미 자리를 잡았고 그 만들어진 조선 기술은 또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더 올라가 보니까 가야 시대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야는 뭐 작은 부족 국가 6개의 작은 부족 국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땅에서 본 기록이고 바다에서 볼 때는 가야야말로 세계 제1의 해양 국가였어요. 원래 인도에서 허왕옥이 가야에 와서 결혼을 해갖고 이어받아 혈통을 만들었죠. 그다음에 가야 시대에 그 경상남도 낙동강 주변에 철이 많이 생산됐는데 그 철을 잘 가공해서 무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백제나 고구려나 그 한사군까지도 가야에 와서 그 물건을 사갔습니다. 그때 물건을 그 새로 만든 물건을 내다 팔던 데가 어디겠습니까? 쇠금자 바다해자 김해예요, 김해. 지금도 그 뚜렷하게 김해란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김해란 이름 물론 150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 가야 사람들은 그러면 쇠붙이만 잘 다루었을까요? 배를 잘 만들었고 운항을 잘했습니다. 항해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가야가 바다에서는 강했지만 육지에서 방어하는데 너무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 그냥 망해버렸죠. 그랬지만 가야의 그 숨겨진 기술들은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김유신에 의해서 이어졌습니다. 김유신이 가야 마지막 왕세손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유신을 통해서 당나라와 연결하는 항로를 개척을 했을 때 거기에 항구만 있으면 뭐예요? 배를 만들어서 운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의 유민들을 전부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바로 교역을 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신라 통일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 기술이 그대로 이어져서 장보고 왕건으로 이어지고 고려의 조선 기술로 커졌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500년을 가다가 보니까 초기 200년은 멋진 그런 상업국가, 중상주의 국가로서 참 성장을 했는데 그 뒤에 문신난, 무신난, 그다음에 원나라로부터 또 치욕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원나라 치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많은 무력을 또 북쪽에다 배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남부의 치안이 좀 허술했는데 그 틈을 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왜구를 이번에 좀 분석을 해보니까 왜구는 자생적으로 생긴 그 못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거지. 그게 뭐 일본의 집단으로서 공인된 그런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서쪽 지금 우리가 대마도나 그 이끼섬으로 보이는 요쪽 지역은 너무 농토도 없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일기가 나빠져서 가뭄이 들거나 장마가 지거나 그러면 먹을 것이 없으면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배 타고 나와서 여기 와서 국어를 처음에는 하다가 이게 좀 많이 필요하면은 좀 강하게 폭력을 쓰고 그러다가 이게 커진 게 왜구고 우리가 볼 때는 왜구라고 불렀는데 그 왜구가 고려 말기에는 이제 고려가 북방에 원나라를 몰아내느라고 남쪽에 방비가 좀 허술해졌을 때 여기 와서 많이 준동을 했었어요. 1년에 500여 토회를 준동을 한 때도 있고 하여간 심했는데 이 말에 그 왜구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출병을 한 거죠. 그래서 정몽주, 이성계, 최영 이런 맹장들이 그때는 고려시대에는 문인이 무술을 같이 겸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문인들이 장군으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전공을 세워서 애고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일본에서 이제 남북조 시대가 생성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중앙 집권 체제가 없을 때라 지방에 힘 있는 이 사무라이나 그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와서 그냥 생존 수단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는데 이게 점차 발전해 가지고 나중에는 중국도 해금 정책을 하다가 보니까 일본하고 이게 정식 무역을 못하게 되는데 그 중국 물품을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가 넘어와서 그 왜구에 합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구 출동 지역이 우리 남반부뿐이 아니라 중국도 4분군데 출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진 것이 임진난 때쯤 되죠. 일본의 그 막부가 형성이 되면서 중앙 집권 체제가 갖추어지니까 드디어 이제 통솔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시작부터 한 200년간 임진왜란이 200년 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200년 동안이 왜구들이 많이 극성스러웠던 때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임진전쟁을 맞게 되는데 임진전쟁 우리 역사상 맨날 당하기만 하다가
많이 치른 전쟁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을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전쟁 중에 바다와 관련된 전쟁은 몇 개 안 되죠. 근데 바다와 관련돼서는 지지 않았어요. 임진전쟁 우리가 이긴 전쟁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전승을 한 그런 전쟁이 임진전쟁이에요.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지도력, 영도력에 제일 큰 공을 돌려야 되겠지만 이순신 장군의 영도력이 가능했던 것은 그 당시에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배가 있었다는 거죠. 배를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기술은 장보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왕건을 거쳐서 고려 시대에 반짝했던 그 기술이 죽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원나라가 일본으로 가려니까 너 고려 너희들이 앞장서라. 그래서 배를 만들어내라. 4개월 동안에 900척 배를 만들어냈습니다. 깜짝 놀랄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그 배들이 적은 배냐? 그렇지 않습니다. 150석 내지 200석을 실을 수 있는 정도의 중형 선박이 600척, 1000섬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대형 선박이 300척을 5개월 내에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한 기록은 우리 조선 역사, 고려 역사에는 없습니다. 원나라 역사에 다 나옵니다. 고려를 앞세워서 일본을 가려고 그래서 배를 만들라고 했더니 그 우수한 배를 5개월 내에 900척을 만들어냈다. 원나라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얼마나 뛰어난 조선 기술을 갖고 있었는가가 입증이 되고 그 뛰어난 기술이 다시 빛을 발휘한 것이 임진전쟁 때이고 그 기술이 결합해서 훌륭한 영도력 하에 활용이 되니까 우리가 그 전쟁을 승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이것은 우리가 바다를 통해서 적극적인 활약을 했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빛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바다를 멀리하고 바다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심체의 늪을 걸었다. 그렇게 역사의 메시지가 전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양국가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또 낼 수 있는데 그 힘이 바로 재현된 것이 우리의 조선 기술입니다. 여기 안 사장님 그 증인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 조선 기술이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 한 장 가지고 가서 처음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세계적으로 아니 아무 근거도 없이 어서 배를 만들겠다. 당신들이 어떻게 만드느냐 아무것도 없잖냐. 이걸 봐라. 우리는 300년 전에 이렇게 멋진 거북선을 만들어서 임진전쟁을 이겼다. 깜짝 놀란 거죠. 왜냐? 이순신 장군의 용맹성은 이미 세계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해양력,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세계 제1의 조선국가가 된 겁니다. 안 사장님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선에서는 그렇게 화합을 이루었는데 그럼 우리가 물류 글로벌 좀 서플라이 체인에 우리가 중요한 핵심 국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물류인데 물류 해운은 누가 했을까 맨 처음에 그 해운업을 맨 처음 시작한 사람은 최봉준 어른이십니다. 제가 왜 최봉준 어른이라고 부르냐면은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해서 해운업을 했는데 1894년에 처음으로 1300톤급 화물선을 띄웠어요. 그래서 청진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소를 운반을 했어요. 그전에 함흥이나 이쪽에서 소를 러시아에 팔았지만 그 험준한 육로로 이동을 해서 가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랬는데 배로 하니까 얼마나 많이 편하고 많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최초의 우리나라 해운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봉준 어른이 시작한 해운업이 그 후에 우리나라를 물류 국가로 키워놓은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리 한진의 조중훈 회장께서 또 우리 물류 해운을 시작을 하셨고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해운 국가, 물류 국가로서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앞에 바다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얼굴이 딱딱한 긴장된 이 얼굴이 이제 지금부터 좀 활짝 펴지고 웃음을 찾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은 괜히 웃으면 또 시럽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뭘 통해서 우리가 그 웃음을 되찾을까? 문화적인 활동, 문화적인 향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여유, 우리 생활의 여유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K컬처,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죠. 그 K컬처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힘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K컬처를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더 숙성시키고 전파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될 거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역할을 우리 오션 소사이어티가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그러한 역할을 떠맡아 하기 위해서 창립 총회를 하는 것을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오디오가 와야 돼. 예, 일강은 우리 좌장이신 우리 정필수 박사님께서 또 좋은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강의 있을 때마다 한 2, 3분 정도 그 축사를 들으시는데 그 발표하는 그 사람들의 주제에 맞춰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지 항상 감동을 받는데 오늘도 우리 사단법인 출범에 맞춰서 좋은 말씀을 우리나라의 그 해운 역사와 또 비교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제2강은 우리 신원수 부회장님께서 조금 더 좀 철학적인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걸 하려고 그러면 뭐만 가르쳐 주지. 넘기는 거. 요거 밑에 거 누르면 되지. 예.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 바다 공부 모임을 통해서 162번을 만났는데요. 만 4년을 왔습니다. 4년 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뵐 때마다 여러분 각자는 굉장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시는 어떤 자존감이 있다. 스스로 일깨우는 힘이 여러분들을 끌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우리 하나의 개인의 인간을 봐도 변화입니다. 변화. 생로병사의 사이클이 변하고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면 이 변하는 속에서 어떻게 그 자존감을 지켜내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나 하는 거에 대한 물음이 아마도 지난 4년을 왔던 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시점에 오션 소사이어티가 출범하면서
그 오션 소사이어티가 더 영속하기 위해서 한번 좀 그 근본적인 물음을 한번 좀 던져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주제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각자를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왔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이 없으시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배를 만져보면 배꼽이 있습니다. 배꼽. 근데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기억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근데 배꼽의 흔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양분과 호흡을 하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왔구나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배꼽의 흔적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물음, 이제 이것이 아마 자존감을 찾는 거에 첫 번째 물음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왜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다. 행복이라는 말을 항상 꺼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 가지의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또 이끄는 어떤 그 영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존재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육체가 있기 전에 우리는 식물이나 동물을 통해서 그 광물 이런 걸 통해서 물질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의 바탕 위에 육체가 있고, 그리고 육체를 이끄는 건 정신이고, 그리고 또 정신을 이끄는 어떤 영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3차원의 세계를 우리는 인간은 이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게 한국말로는 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영어로 얘기하면 확실합니다. 하나는 육체에서 오는 것, 원츠가 있어요. 원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에는 항상 결핍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거를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오는 건 니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 갖고도 충족이 안 되고 정신적인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츠와 니즈, 디자이어 이 세 개를가 원하는 걸 만족시켰을 때 뭐라 그러냐 그걸 행복이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행복의 그 근본적인 가치는 뭐냐 그러면은 그 원하는 것, 니즈, 적어도 경제적으로 내가 아닌 타자가 원하는 것, 남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켰을 때 가치로 오는 것을 이제 하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랑과 가치와 연결이 돼 있다.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하면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거는 바로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고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바로 니즈와 이제 디자이어가 충족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것으로 일단 산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세 가지를 욕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정리해 준 사람이 매슬로우인데 매슬로우는 5가지로 이렇게 이제 생존에서 자아 실현까지를 욕구를 얘기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want, need, desire 이걸로 표현해서 5가지를 매슬로우가 얘기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욕구는 성장하는구나.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그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을 해서 이제 자기 자식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싶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나면 안정하고 싶고 안정하고 나면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고 싶고 그러고 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즉 디자이어를 뭔가를 하기 위한 이렇게 성장을 해 갑니다. 그래서 바로 성장을 해 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뭔가 힘들다고 느낄 때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내가 부딪히고 있는 환경하고 변화의 환경하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에, 힘들다고 생각이 된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장해 가는데 나만 잘하면 되는 거. 그러면 실무자 시절에는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칭찬받고 만족하고 월급 제대로 받고 웃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성장하면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그러면은 나만 잘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너도 같이 잘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폴리티컬 패러다임이라고 그러는데 회사로 보면 한 과장급 이상서부터 여기서 나타나죠. 그래서 사원하고 대리까지는 아마 자기 일만 잘하면 될 텐데 과장 이상 돼서 매니저가 되면 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 전환을 해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이 되면 거느리는 부하도 많고 사회적인 네트워크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폴리티컬 패러다임 갖고는 항상 힘들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이거를 깨서 자기가 점프하려면 바로 그 윤리적인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야 인간의 이성의 우회 단계로 넘어가야 어렵게 오는 것들을 자기가 수용하고 하면서 오히려 즐겁게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단계마다의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전 단계가 뭐냐? 내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걸 느끼면 아, 이게 내가 생각을 바로잡아서 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될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까지는 경험으로 압니다. 경험으로. 그래서 이걸 좀 아카데믹하게 체계적으로 좀 보면은 결국은 이제 존재의 물음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은 나의 안에는 우선 내 안에 있는 나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나가 이제 발전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부모한테는 보고 배웁니다. 부모한테는. 근데 듣고 배우는 거는 이제 선생한테 가르치는 사람한테 듣고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가 돼갖고 자식한테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건 스승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그 부모는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은 잔소리 안 해도 보고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단계, 배움하는 단계가 바로 이렇게 영성의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고 이러면서 길을 잘 모른다 그러면 환경을 가르쳐 주는 거 어디로 가라 가르쳐 주는 거 가이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은 코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포츠 팀은 코치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 정도가 되면 바로 능력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은 이제 인성을 가르치지만 고등학교, 대학 과정으로 가면 이제 바로 능력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유능한 사람, 된 사람에서 난 사람으로 가르치는 단계가 이제 선생님들이 해야 될 단계, 티처의 단계고 그리고 이제 그게 넘어가면 멘토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멘토가 되면 가치관과 신념을 가리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멘토 단계가 넘어가면 스폰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스폰서가 누구냐? 책임지는 사람인데 책임을 뭘로 지냐? 두 가지 다 지는 거죠. 물질적으로도 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책임을 지고 정신적으로도 책임을 지는 사람을 우리가 스폰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스폰서 단계에 거의 와 계신 분일 텐데 이런 스폰서가 된 사람이 확실히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아이덴티티. 그래서 자기의 아이덴티티 주체성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이제 스폰서를 못 하지요. 왜냐 그러면 주변에 휘둘리기 때문에 환경에 휘둘리고 여러 가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성장시켜서 바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질 때까지 그래서 스폰서가 될 때까지 나를 깨우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과 부딪히면서 힘드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나를 깨워야 패러다임도 바꾸고 한 단계로 더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의 단계가 있는데 바로 영성의 단계가 깨우치는 단계, 깨우는 단계. 그래서 항상 자기 자존감을 늘 갖고 주체성을 갖고 살려면 내가 항상 나를 깨우치고 일으키는 그 어웨이크너가 내가 스스로가 돼야 된다 하는 거를 우선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알 텐데 결국 주체에 나가 있습니다. 아이가. 그런데 주체의 아이 안에는 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성장하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내가 돼서 앞서 말씀드린 내 안의 나를 찾아가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항상 자기를 추구하면서 또 항상 자기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평가하면서 스스로가 추구하는 어떤 큰 단계, 영성적인 목표의 단계까지를 갖고 나를 깨우치고 그러고 성장을 해 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배꼽을 갖고 기억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통해서 아냐 그러면 인식을 통해서 아는데 결국은 인식은 그 자기 표상, 그다음에 너라는 대상 표상을 보고 주체의 나를 찾아가는 그런 인식을 통해서 찾아간다. 이제 요거를 뭐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제 전문적으로 정신현상학 뭐 여러 가지로 또 심리학 이쪽까지 가야 이제 얘기되는데 오늘 이제 그런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결국은 이런 그 미러 이미지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나를 그려보고 타인의 너를 보고 그렇게 인식해 가면서 주체의 나를 찾아간다. 이렇게만 이 얘기 하시고 이제 다 얘기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 정리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체의 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가 이와기에 해서 죽을 때까지 정신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나를 완성시켜 가는 그런 과정의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인간은 결국은 나를 깨우치면서 꾸준하게 가는데 그런 과정에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조직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직하고 적응해서 봤을 때 그동안의 조사에 의하면 가치관이 명확하면 헌신을 더한다 하는 거가 이제 그 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경영을 잘하려면 바로 조직의 가치하고 개인의 가치하고를 매칭시켜서 개인의 성장이 조직의 성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회사를 경영할 때 이제 그 조직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럼 뭘 공부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요약해서 보내드린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김영석 교수님도 맨 마지막에 가서 뭘 얘기하냐 두 가지를 공부해야 된다.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는 철학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관계를 통해서 인격의 나를 키워가야 되고 두 가지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이제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100세 5세 된 김영석 교수의 강의를 요약하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부터 그 주체성을 갖는 나까지를 끌어올렸을 때가 아이덴티티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전체 세계를 이끄는 교황이다. 종교 지도자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를 보러다 보는 그런 거 갖고는 힘들어서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를 이끄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거꾸로 맨 밑에 아이덴티 포지션에 자기가 위치를 해서 굉장히 겸손한 낮은 자세로 딱 위치를 해서 우러러보는 걸로 해서 포용을 할 수 있을 때 그 영성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을 밑에 바닥에서 열심히 올라가는 나 안에 나를 배워가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멀리를 보고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서
일자를 향해서 무한을 향해서 손을 벌리는 지도자가 될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철학을 하는 거는 나 안에 나를 발견해 가는 거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격을 연마해 가면서는 궁극적으로는 무한을 향한 그 일자를 향한 영성을 향한 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냐 그러면 동일자가 되는 동일자 나와, 그다음에 타자인 너와, 그리고 일자인 어떤 무한과 이 삼자의 관계 속에 설정을 했을 때 나는 영성적으로 허물을 느끼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걸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항상 잘하는 걸로 그냥 비춰서 보면은 우리 내 안에는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에고가 있고 하나는 소울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소울을 통해서는 뭘 하냐면 너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너를 향해 가는 거, 그것이 비전입니다. 근데 에고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거, 그것이 앰비션이고 그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내가 원하는 걸 갖는 방법이고, 너가 원하는 것을 같이 나눠서 갖자라고 하는 것이 비전인데, 그것이 이제 소울과 에고의 관계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상세한 건 한번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나를 들여다보면 내 안에는 식욕, 수면, 성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나중에 커지면 재산욕이 되고, 그 다음에 수면이 커져서 관이 되면 명예욕이 되고, 성욕은 권력욕으로 내 안의 욕구가 성장을 합니다. 그건 에고가 갖는 거의 특성이고, 이런 나를 소울 쪽에서 항상 깨우치려면 지성적 성찰, 도덕적 성찰, 영성성주의 성찰을 하면서 항상 그 스피리추한 단계로 내다볼 수 있는 데까지 나를 깨우쳤을 때 이제 그 결국은 비전과 전략이 이루어져서 함께 윈윈하면서 성장하는, 나도 성장하고 너도 성장하는, 조직도 성장하고 개인도 성장하는, 그러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 이건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여기 아마 오신 분들은 이 부분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치관 측면에서 보면 바로 주인 정신, 그 에펙티브니스, 그다음에 에피션시, 이 세 개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생산성 중심의 일을 하고 있냐, 목적, 원칙, 가치 중심의 일을 하고 있냐, 그다음에 주인 정신으로 사는 그런 정신에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데, 다 성공하는 그걸로 이끄는 가치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참고로 제가 그 행동 패턴이 뭐냐 하는 거는 여기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대가 변하면서 가치도 변하죠. 그래서 그 시간의 품질, 비용, QCD에 대한 걸로 우리는 산업사회를 60년, 70년, 80년대 사회까지 왔고, 대량 생산이 과잉이 되는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90년대 이상으로 오면서 90년대 CS의 가치가 들어왔고, 우리 전 세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90년대 이후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그 HSE의 가치가 들어왔고, 지구 환경 문제가 하면서, 그러면서 21세기 오늘날에는 ESG의 가치로 이렇게 새로운 가버넌스까지 이제 ESG의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치의 변천이 일어났는데, 이 가치의 변천은 시대의 변천과 함께 통찰할 수 있어야 회사나 경영이나 이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변화 트렌드는 결국은 빛의 속도로 소통하고 스마트함으로 경쟁한다. 그리고 정의와 공평의 가치가 추구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추구해야 된다 하는 쪽이 바로 메가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현재는 그 시간에서 지금까지 ESG 쪽으로 이렇게 흘러왔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러면 리더인 나는 누구냐 그러면은 결국은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거길 넘어서 봉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속에 공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자발적으로 바다 공부 모임에 우리가 여기까지 한 오션 소사이어티는 공헌 속의 삶 속에 공헌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 속에는 항상 공부하는 어떤 청춘이 있고 항상 지성이 있다. 결국은 공부하는 지성이 있으면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가 백오세 대신 그 이제 김 교수님의 강의의 요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이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항상 내 오늘에 충실해서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는 그런 그 성경의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이 너의 것이고 내일은 너의 하나님의 것이다. 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항상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그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오늘을 사시면 리더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인생 10개의 명을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해 봤는데 이걸 한번 읽어 보시고요.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선을 어디로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내가 갈 것인가 시선. 그래서 시선은 바로 어디를 바라보는 거냐 하는 거냐 그러면은 나에게서 너에게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 안의 주체성이 내 안에 나는 갖고 있는 주체성이 그 주체성을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주체성을 찾아가는 거를 동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게 어려운데 영어로 표현하면 아이덴티파이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쉽죠.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이덴티파이어니까. 그래서 그 아이덴티파이어가 누굴 찾아가냐? 너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너를 보는데 누굴 찾아가냐? 일자를 찾아가는 거죠. 결국은 일자, 무한에서 뭐가 나오냐? 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한을 보고 선, 일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일자 속에서 선을 찾아가면서 너를 바라보는 갔을 때 뭐가 생기냐? 주체성이 생기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냐? 삼자성이라고 해서 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내 심성 안에 너가 없으면 그다음에 무한의 선이 없으면 그거는 올바른 심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른 심성을 갖고 바라보는 것을 올바로 바라볼 때 그때 나는 자존감을 갖고 올바른 삶의 여정을 할 수 있다. 행복의 여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역시 우리 신부회장님 좋은 말씀 또 많이 해주셨습니 마지막에 또 성공하는 인생 10계명 해서 이제 우리에게 또 좋은 교훈을 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6시 반인데요.